네, 해커스 임용 도덕윤리 2024년 대비 합격 설명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합격을 위한 이제 첫걸음을 띄는 그 시간인데요. 어, 어쨌든 임용 시험이라는 거는 다들 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합격이라는 결과 하나를 놓고서 다 같이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라는 거는 일정 점수가 돼서가 아니라 남보다 잘 보는 거죠. 남보다 못 보지 않는 거. 최소한. 남만큼 보고 난 다음에 1차 시험을 붙고 나서 2차 시험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건데, 어쨌든 임용 시험이라는 게 그 최근에 유형이 3년째 지금 바뀌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교시 3교시 우리 시험 보는 데서 문제 형식은 그냥 괄호 넣기 또는 어떤 용어를 밑줄 쳐가지고 물어보는 단답형, 그리고 단답형을 활용하거나 어떤 조건을 주고 서술하게끔 하는, 아니면 대괄호를 큰 거를 괄호를 주고 거기에 들어갈 서술을 쓰시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단답형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단답형을 얼마나 우리가 잘 꿰고 있느냐, 그 의미들을 적절하게. 거기다 이제 우리 시험의 가장 어려운 점은 원문, 지문, 이거에 대한 그 수용 능력이 있느냐예요. 누구의 글인지를 팍팍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키워드가 어떻게 그 원문 안에 녹아져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시험에 굉장히 유리하신 분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 학부 시절에 그걸 갖추기에는 정말 그 학부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뭐 저작들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아주 드물게 있지만, 다 이 1년 안에 이거를 우리가 꾸역꾸역 내 두뇌 안에 잠재적으로 집어넣고 튀어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제위원회 또 성향에 따라 그 해마다 문제의 난이도가 좀 다르다는 거. 어느 때는 좀 쉽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어려울 때가 있지만, 막상 채점해놓고 보면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어렵건 쉽건 비슷한 점수들. 대체로 우리가 2교시 40점, 또 3교시 40점에서 총 80점이 전공 점수인데, 40점을 맞게 되면 이제 합격의 희망이 확 올라가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합격만 바라보고 공부를 한다면 2차 시험이 갖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한 50에서 60점을 안정권으로 놓고, 그 정도, 그러니까 한 20점 정도로 틀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달리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을 최대한 하면서 틀릴 수 있는 여유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훑어가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다 보면 줄줄줄 다 세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확고하게 기본을 다져놓은 상태, 그거는 확고하게 내 등에 짊어지고 일종의 손이 자유로운 손을 가지고 뭔가 더 수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점수를 높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임용시험의 출제 영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잘 아시는 동양 한국 윤리 사상, 제자백과 송명유학, 한국유학 불교 사상, 각 한 문제씩 또는 두 문제 해서 5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5문제, 6문제, 5.5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요번 같은 경우가 그랬죠. 서양 윤리 사상,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사상, 여기다가 윤리 이론, 기본 메타 이론이라든지 윤리학의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응용 윤리, 뭐 환경 윤리라든지 생명 윤리 같은 우리 생활과 윤리가 강화되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 문제씩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데, 작년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윤리학이 좀 많이 나왔고, 응용 윤리는 형식 구색 맞추기로 나오기도 했고, 그래도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회정치사상, 국가이론, 뭐 사회계약론,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이론, 또 민주주의, 또 자유공화주의, 정의론, 롤스, 뭐 노직, 왈저 같은 소통이론, 주로 하버마스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통일교육론,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영역이 되고요.
교과교육론의 경우는 우리 도덕심리학 또는 도덕교육론으로 뭐 통칭될 수 있는 여러 학자들, 뭐 콜버그부터 시작해서 레스트, 반두라, 뭐 이 누구죠? 나바헤츠, 지금 하이트까지 이어지는 쭉 학자들 중심에 그리고 거기다 교수학습 모형, 뭐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뭐 도덕 딜레마 토론 등등 해서 8에서 10개 정도의 교수학습 모형, 거기다가 교육과정, 우리 책자형으로 나와 있는 교수학습 모형 한 문제 해서 대체로 한 영역당 5문제 내지 6문제, 그리고 교과교육론이 22점에서 24점 정도 나오고 나머지들은 18점에서 20점, 교과교육론에서 빠지는 만큼 돌아가면서 덜 나오죠. 20점에서.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에 24점이 나왔다, 교과교육론이. 그럼 나머지가 18점, 18점, 20점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골고루 이게 잘 분배가 되고 있어요. 뭐 이게 크게 흐트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용시험의 인물별로 보면 주요 사상가들 4대 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희, 칸트, 롤즈, 콜버그, 이성주의자의 동서양의 이성주의자 계열, 합리주의자 계열의 4대 천왕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윤리학, 우리 도덕윤리를 꿰뚫고 있는 하나에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이성주의예요. 어쨌든 이성과 그 이성주의, 좀 덜 이성주의적인 경험주의자나 쾌락주의자 계열의 윤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의무론 계열과 목적론 계열. 주로 의무론 계열 사상가들이에요, 이분들은. 거기다가 별 2개 있는 분들, 순자, 장자, 왕수인, 이정약용,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단골, 어쩌다 한 해 정도 빠진 이분들은 뭐 그냥 개근상이고요. 무조건 하나씩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4문제를. 이분들은 한두 해 정도 쉬어가면서 거의 매해 나오는 느낌으로 나오는 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은 등장하는 인물들. 이 둘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서로 차이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사상을 거의 뭐 흔히 말하면 한 페이지씩은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착착착 간직하면서 시험장까지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잘 돼야만이 우리가 이 시험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가들을 통해서 무엇을 물어보냐? 실제 답은 다음은 누구의 글인가? 콜버그 가로치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콜버그의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 칸트의 뭐에 대해서 물어본다. 주희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상가는 무엇이 다르냐. 갑과 을로 놓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가 아실 거예요. 또 시험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제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나오는 건 참 뻔한데 왜 준비가 안 되느냐. 기본을 닦아놓고서 수집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쭉 늘어놓는단 말이죠. 이만큼씩 쌓아놓고 나 이거 다 봐야 돼. 한 반 정도 보다 보면 앞에 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 뿌리라는 거는 뭐 이론을 이만큼 깔아놓는다고 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뭔지를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기출인 거죠. 뭐가 나왔었어. 이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이론을 보다 보면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올 거, 이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론을 보다 보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고 다 헷갈리고 이게 뭔 얘기야? 왜 이게 여기 왜 나와 있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 하나하나가 딱 나왔을 때 한 줄씩 설명이 되고 이거와 관련된 지문들이 이미지로 떠오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호연지기, 맹자 호연지기, 아마 그 지문 공손추가 물어봤는데 호연지기는 의와 도를 합치고 뭐 이런 용어들이 떠올릴 정도의 공부가 되셔야 돼요. 이기지묘 관련된 지문 2-3개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기지묘 가로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밑줄 치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어. 이런 공부가
돼야 되는 거꾸로 돼야 돼요. 그냥 이론을 쭉 그냥 한 다음에 이제 그 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들이대야지. 안 돼요. 문제 나와봐요. 다시 이론 펴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맞췄지? 백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죠. 문제를 먼저 유형을 알고서 이론을 거기에다가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빗나가는 것들을 채워 넣는 거고요. 서양윤리사상 마찬가지죠. 필연성과 관련된 철학자 대표적인 누가 있냐? 스피노자, 스토아. 그들이 필연성을 보는 그 관점은 어떤 거였는지, 왜 그 필연성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회정치사상 뭐 다 마찬가지죠.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이게 다 괄호넣기에 하나씩 이용되는 거고요. 이거를 설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문을 많이 봐야 됩니까? 많이 보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게 무슨 자랑거리처럼 보면 안 돼. 나 원문 뭐 책 3번 봤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 아무데나 펴놓고 딱 괄호넣기 내면은 기억이 안 나요. 뭐 본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그거는 자랑거리는 될지 몰라도 시험에서는 소용이 없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걸 다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거죠. 오히려 괄호넣기 웬만한 건 내가 채워 넣으라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지. 내 교양을 쌓고 막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적인 이 조망을 하려고 그거는 나중에 교사가 되셔가지고 학생들한테서 그러한 그 포스를 보여주실 때 가능한 거. 우리 시험에서는 좀 소박해야 돼요.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정말 세부적으로 쪼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통 크게 공부하는 거. 시원시원하고 좋긴 한데 정말 내가 알아 몰라에 막 아둥바둥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교육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여기 많이 보던 용어들이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누가 이 개념을 잘 어떻게 활용하고, 자율성을 하나를 가지고도 피아제 또 디르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비교가 확실하게 한두 줄로 딱딱딱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공부가 안 되면 1년 동안 고생만 하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불안불안 흔들흔들 막상 써보라 그러면 모의고사 8회가 돼도 손이 떨덜덜 떨리는 거죠.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는지를 내가 그 위에서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가 이렇게 쉬운 건 내지 마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쉽게 느껴져야 그때 그게 공부가 완성돼. 우리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막연하지만 훈련 10개월 11개월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좀 민망할 정도로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거의 안 틀리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저하고 익숙해지기도 하고 암기가 포인트를 잘 잡으니까 제 포인트를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시야를 넓히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내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스스로 문제를 막, 그런 사람 정도가 돼야 시험장에 앉을 때 딱 뭐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자신감 속에서 빨리 보고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떨리는 상태에서 가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보면 자료집에 보면 우리 그 10년간의 역사가 나오죠. 이 역사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막 그런 테스트를 해보라 그러죠. 2019년에 아퀴나스의 자연적 덕 이렇게 나왔을 때 3페이지 어떤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하는 표예요, 일종의. 아퀴나스 자연적 덕 어떤 문제 나왔지? 몰라,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 2월 3월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다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로 어떤 형식으로 나왔다는 거. 뭐 듀이의 성장에 대해서 2014년에 나온 건 뭐지? 지문이 그냥 파노라마로 딱 나와야죠. 이번에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거야까지. 그거를 우리 1, 2월에 되도록이면 마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1, 2월 기출 강의를 하는데 문제도 외우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만이 왜 어떤 공부를 하는지가 3, 4월부터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퀴즈예요. 퀴즈 일종의. 2019년에
맹자와 순자의 인성론은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가 문제가. 그냥 막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지문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온 거는 또 안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 나와요.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안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이상한 심보죠. 똑같이 나올 수는 없고요. 그 기출을 통해서 나머지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럼 기출만 보면 되나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출만 보면, 기출 다 외우면 거짓말하고 절반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절반 맞추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나머지 시간들은 그거 이상 올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1, 2월이라고 했는데 2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보다 문제 많아요. 10년 동안 축적이 됐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는데도 버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 보는 분들은 와 이거 뭐야 누구야 막 찾아봐야 되고 답이랑 맞춰봐야 되는데 답도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럴 때 일단은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외워두고 눈여겨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과 함께 이제 우리가 기출은 하나의 우리의 기본 코스로 11월까지 따라오는 거고요. 내 한켠에는 기출이 한 길로 기출의 길이 있어요. 이 나머지 넓은 길은 바로 이제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참고 서적을 봐가면서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한 6월까지 이어지는 거죠. 교과서 보셔야 되고 교과서 다 보는 게 너무 지겹다 하시면 한 종씩 보시면 돼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고전과 윤리. 고전과 윤리에서도 시험범위 아닌 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빼고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건 나중에 뭐 2차 시험을 보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중요한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 인물들이 왜 중요하고 그 개념들은 어디에 박혀 있구나. 교과 교육론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동서양 고전 중에 여러분들의 그 원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요 정도 돼요. 뭐 너무 많죠, 근데 뭐 이 중에서 다 안 읽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최근 경향으로 봐서는 우리 공리주의와 도덕형상 언론 정의론 이 정도는 그냥 우리 문해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틈틈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주로 짧기도 하지만 어렵고 문장력 해독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걸 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 동양사상 서적은 읽다 보면 좀 혼란에 많이 빠질 수 있고 번역 자체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소화하기는 어려운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리고 기출 중심으로 보시는 걸 권해요. 그냥 원문을 맹자 직접 읽어봐야 어디가 포인트인지 잘 안 잡힐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 개론서와 주요 참고 자료들 2차서들을 보는 거죠. 원문을 바로 직접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2차서를 보시라. 제가 쓴 책을 비롯해서 개론서들 어떤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철학사상과 관련해서는 필독서들이 요 정도죠. 중국 철학사 이건 고대 철학 제자백가들 공부할 때 유용하고요. 그리고 뭐 일부 속명 성리학 관련된 내용도 보셔야 되고 또 한국사상과 마음의 윤리학 이 책은 우리 한국 철학자 3명 한국 유학사상가 3명을 살펴보는 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불교 철학의 전개는 불교 사상에 관련된 한두 문제가 꼭 여기서 나오니까 살펴보셔야 되고 에링턴 서양윤리학사는 개인적으로는 양이 방대해서 전체를 통독하는 거는 그렇게 권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원문들 이렇게 뽑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시간 날 때마다 주요 사상가들의 원문 체크해 보시고 그 밑에 딸린 설명들 이런 정도는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윤리학 그 포임한 책 이거는 윤리학 기본 이론 한두 문제를 위해서 메타윤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뭐 굳이 다 읽을 필요 없다라는 거. 되도록이면 앞부분 이제 윤리학의 개관과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사회사상과 관련해선 사회계약론 연구에 있는 지문들, 우리가 로크나 루소 원저작을 읽는 건 좋지만 워낙에 어렵습니다. 그냥 보기엔. 그래서 중요 지문으로 뽑아놓은 것들, 여기 있는 것들, 그리고 공화주의에 있는 내용들, 지문과 밑에 있는 기본 설명들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나는 사회사상이 좀 처음에 어렵다 하면 이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에 있는 좀 쉽게 설명된 구어체로 설명을 많이 해서 읽다 보면은 좀 그래도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기초과학 쓰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 책들이 좀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고 하면 여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뭐 민주주의 모델들은 너무 책이 두꺼워서 좀 뺐으면 좋겠고, 민주주의 권위 이건 시간이 많이 남으실 때, 남은 시간이 거의 없겠지만, 그 민주주의는 사실 그 개론서하고 문제풀이 중심으로 연마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민주주의 이론을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가면서 하는 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교육론에 관련해서는 역시 도덕교육 이해, 윤리학과 도덕교육, 그리고 도덕성 발달과 교육, 그리고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요 네 개를 중심으로 보되 마지막에 얘기한 거, 이게 바탕이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주로 시험에 내기 좋게끔 또 서술이 잘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 정 교수님의 나머지 두 저작, 도덕교육 이론과 쟁점 부분, 특히 하이트, 나바이츠 뭐 이런 거 쓰여 있는 부분들하고 호프만 얘기 좀 나와 있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교사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교재연금의 지도법, 요게 좀 중심이 돼야 되고요. 요 정도는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자료에서 교육과정 역시 확보해서 시간 날 때마다 머리가 안 식겠지만 그냥 가볍게 읽어 나가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걸 가르치고 이러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구나를 보기 위해선 교육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통일교육론과 관련해서 뭐 북한 이해, 뭐 통일문제 이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이라 보시고 나중에 한 달 남겨놓고 이 통일교육론은 우리가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풀이반,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개론서의 서술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우리가 임용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답안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만들어 가거든요. 나중에 가면 요걸 씁시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 개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거기서 제일 표준이 될 만하고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페이지 임용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놓고 보면 뭐 앞에서 한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어느 정도 자의성이 있는 시험 출제다. 뭐 필수적인 것들을 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문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이 출제 영역을 넘어설 때가 있는데 그게 뭐 3분의 1 이상이라 그러면 공부 못하죠. 저도 뭐 학원 강의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그 정해져 있는 걸 기술적이고 얼마 효율적으로 준비하느냐.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빨리빨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원에서 저 같이 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고 잘못된 정보에서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는 저 같이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어쨌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남들이 좋다는 방법만 쫓아가면 그거야말로 1년을 허송할 가능성이 제일 높죠. 항상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무리 없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집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해요. 교과서가 중요하다.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사람들, 표제가 될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의 인물들. 그 다음에 윤리학, 정치학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인지도가 높아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 우리 윤리 도덕의 영역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또 출제위원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는, 뭔가 확실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좀 내기가 좋아야 돼요. 저작이 확실한 게 있고, 그 저작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많은 거. 칸트는 도덕 형이상의 정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정의론 이따만한 그 한 권에서 아무데나 잘라서 막 내잖아요. 거기다가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까지 세 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니까 힘든 거죠. 다섯 번째는 대체로 출제자들이 잘 아는 전공, 자기가 그걸로 학위를 받았거나 대학에서 그걸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경우. 또 그런 게 대체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악지배라는 책이 있듯이 성악지배가 말하는 지배는 이거죠. 기출문제를 분석해요. 뭐가 중요하냐를 먼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유명시험에 임하지 말아야 돼. 난 그냥 이론부터 공부할 거야. 대학 강의랑 다르거든요. 대학 강의야 뭐 그냥 쭉 한가하게 듣고 족보 찾아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실하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주제를 분류하는 거죠.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를 빨리 파악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딱딱딱 차곡차곡 꽂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핵심 내용 정리해가는 거죠. 왜 중요한지를 파악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지? 왜 이렇게 법칙을 물어보지? 칸트에서 의무하고 선의지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칸트가 왜 그것을 얘기하고 하는지 배경을 그때 이제 이론이 들어가는 거죠. 왜 중요한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설명을 제가 할 때, 이래서,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또 하나의 집요함. 정말 우리가 말하는 집요하게 달려든다는 거죠. 뭐 저의 경우 설명하고 정말 1년에 뭐 20번, 30번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문제로 계속 이렇게 바꿔내고 저렇게 바꿔내고. 그래서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쉬는 시간 같은 때 오시면 물어봐요.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라는 거는 시험 문제에 맞는 이해예요. 뭐 정확하게 뭐 칸트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칸트의 이 정도를 쓸 수 있느냐.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암기예요. 난 이건 진짜 내 체질에 안 맞아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럼 그냥 외우는 거죠. 그냥 문장화 시켜서 이렇게 물어보면 난 이렇게 답할 거야. 이걸 건너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더 마음 편한 분들이. 근데 이게 잘 되는 분들은 암기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냥 키워드만 똑똑 넣어주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약점 찾는 거예요. 약점 찾고 구멍 못 봤던 것들, 새로운 조합들 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 한해는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막 올해는 연습만 할 거야. 올해는 뭐 그냥 경험 쌓을 거야. 이런 태도 저는 막 보면 가라 그래요. 그런 분들. 경험 쌓을 거면 그냥 집에서 경험 쌓으시죠. 왜 돈 쓰고 있냐? 학원에 오는 순간은 무조건 돈값 해야죠. 투자한 만큼 그리고 시간 투자하고 돈 쓴 만큼 난 무조건 합격.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주일무적 하는 거예요. 파부침주 어, 소 타고 배 버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이기고 그 나라 거 뺏어 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또 보지 뭐 이러면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 또 보는 거죠. 그냥 올해가 끝이에요. 올해 승부를 보는 거죠. 내가 주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 선입견 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쑥 흡수하는 거죠. 그 우리 초수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인 만큼 나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이미 이만큼 차였으면 나 요만큼만 채우면 돼. 여기를 믿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 채운 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몸은 채워야 돼요. 눈, 머리, 손이 혼연일체가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공부하다가 몸이 많이 아플 수 있는데 뭐 공부 못하는 거죠. 혼연일체가 돼서 항상 긴장감 속에서 적당한 긴장감. 그렇다고 막 그냥 늘 거기 스트레스 그런 분들은 공부하기 힘들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지켜야 돼요. 그냥 잘 될 때는 뭐 20시간씩 하고 안 될 때는 그냥 하루 날리고 뭐 일주일 동안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어려운 거죠. 항상 자기만의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저는 트레이너나 전력 분석가예요. 결국 경기는 여러분이 뛰고 전략도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조언하고 기초 체력 만들으냐고 막 아래 보면 우리 운동하는 이 체육관들 많잖아요. 우리 머리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고 안 하면 막 문제 줘가지고 못 쓰잖아요. 봐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전과 전술로 경기를 하고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실력 감독 겸 선수로 여러분들 구단을 운영하는 거죠. 저는 계속 조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잘하고 있다. 조금 이 부분 더 해라. 그거 이상의 역할. 제가 감독을 해도 결국 경기를 여러분들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도 핵심은 다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저하고 이제 인연을 맺으시게 되면 합격 이외에 다른 생각 올해는 좀 독하게 더 독하게 작년부터 제가 좀 독해지겠다고 각오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쉽게는 안 변해서 이렇게 또 우리 도덕윤리 전공한 선생님들은 좀 순한 분들이라 좀 강하게 얘기하면 위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좀 강하고 좀 못된 말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노력하지 않고 헛된 꿈 꾸시는 분들은 그냥 내쫓거나 좀 많이 질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무리한 계획 세우거나 막 허황되게 남에게 보여주려고 막 하는 위인지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자료 많어, 뭐 문제 다 모아놨어. 안 보면 뭐 소용없죠. 모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집만 되지.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여러분을 바른 길로 제 표제잖아요. 합격의 길이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이 합격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지름길? 뭐 지름길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죠. 뭐 그게 될까요? 11개월은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혼신의 힘 그리고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올 한 해 하여튼 여러분하고 함께 작년도 그랬지만 재작년도 그랬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은 루틴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1개월은 저도 다른 거 생각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만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풀이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1월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